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42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복서의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중심으로 당시에 주니어 라이트급의 국내 복서들 그 3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6, 70년대 도전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80년대 도전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85년에 최진식 선수의 도전을 마지막으로 95년 10년 후에 최용수 선수의 그 메이저 타이틀 도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최용수 선수가 결정전에 출장하게 된 그런 그 계기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최용수 선수의 타이틀 획득과 방어전 그 이후의 얘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제 옆에는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신 임준배 국제이사님, WBC 심판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담배 펴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추워지네요. 오늘 기온 떨어진다더니 정말로 막 굉장히 추워집니다. 저녁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새벽 약간, 되니까 약간 그러네요. 코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최용수 선수가 빅토르 우고파스, 역시 메이저 기구의 세계 타이틀 도전은 해외 원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살타에서 벌어진 그 파스와의 경기부터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합을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 복싱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지에서의 세계 타이틀 매치지만 사실 그 승패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해서 이 뭐 최용수 선수는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이윤식 선수와의 시합이 이제 출세 시합이 되었지만, 뭔가 이 당시의 평가는 세계 타이틀 매치에는 테크닉이나 약간 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전에 선배들과는 약간 좀 딸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었고, 일단 상대였던 우고파스가 56승인가요? 무패였죠. 1패였죠. 1무인가 1패인가 있었고, 하여간 뭐 거의 전적이 50점이 넘는 그렇죠. 그런 캐리어만 봐가지고 야 이거 될까 했는데, 이게 막상 시합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우고파스가 좀 거품이었죠. 그랬습니다. 예. 사실 그 우고파스의 전적을 보고 경기 전에 예상했을 때는 배석철 선수와 구스타보 바야스 시합의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정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임준배 위원님 말씀처럼 일방적인 방향으로 시합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적지에서 이렇게 몰고 다니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그 시합 중반부터는 뭐 우고파스가 기진맥진해서 그 양팔로 최용수 선수 한 손 잡고 계속 늘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르헨티나 선수는 굉장히 시합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 복싱이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자그마한 그 이벤트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전이 넘는 선수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보통 세계 타이틀 매치 하면은 거의 80전, 90전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우고파스는 물론 뭐 56승이라는 전적을 가졌지만 그 전적이 민망할 정도의 실력이었고, 뭐 최용수 선수의 거의 원사이드한 시합이 되었죠. 최용수 선수의 진가가 발휘된 시합이죠. 사실 그 국내 팬들에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서 선보일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뭐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그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서 승리를 가져온 선수였기 때문에 그 지구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서도 본인의 기량을 그대로 발휘한 그런 그 최용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용수 선수는 보면은 그 전때 그 주니어 라이트의 우리나라 선배들, 그 서광일 선수나 김현치 선수 같은 아주 그 뛰어난 테크니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김태호 선수 같은 굉장한 스피드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 눈여겨 특출날 만한 실력이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후에 보면 그 상대방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상당히 까다롭고 굉장히 견고하고, 발이 좀 느린 그 단점이 있었지만 아주 그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선수였죠. 상대를 압박해서 들어가는 면에서는 정말 그 세계 최고의 그런 그 기량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라이트로서는 그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네.
뭐 테크닉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스태미너라든가 어떤 그 선이 굵은 복싱 네. 또 그런 복싱으로 기존의 개성 있는 그 국내 선수들과는 좀 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우고 파스와의 시합에서의 승리는 뭐 70년대나 80년대 같으면 정말 금이환영 카퍼레이드까지 뭐 해야 될 정도의 쾌거였지만 이 당시에 복싱이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는 참 조용한 승리를 거두고 뭐 귀국을 하게 되죠. 네. 생중계도 심지어 안 했었고 네. 최용수 선수가 이기고 나서 그 최용수 선수 귀국 후에 그 스튜디오에 이제 최용수 선수를 모셔놓고 네. 그 중계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70년대 같으면 카퍼레이드 하고 청와대 갔어야 되는 뭐 그 정도의 아주 그 쾌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의외의 그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서 그 94년에 세계 챔피언이 없을 때 9월에 이영철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땄고 95년 7월이었죠. 이해에 이제 세계 타이틀을 잃는 바람에 역시 또 무관인 상태였는데 네. 최용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오면서 다시 또 그 챔피언국의 명맥을 잇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1차 방어전은 그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동양 챔피언 시절에 한 차례 논타이틀전에서 맞붙어서 그 판정승으로 제압을 했던 미타니 야마토가 그 1차 방어 상대였고요. 또 두 번째 대결을 갖게 됩니다. 그 미타니 야마토 선수는 그 일본 그 아마추어 대표였나요? 상비군 정도? 대표 생활을 한 건 아니었고 네. 아마추어 때 그 고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 하여간 아마추어 그 일본 우승을 여러 차례 했어요. 간판급 선수였고 프로에 들어서도 상당히 그 유망주로 그 평가받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그 1차전에서도 굉장히 그 선전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이 그 야마토 선수가 선전했던 최용수 선수가 챔피언이 되니까 바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제 또 세계 챔피언을 하나 만들려고 그 최용수 선수를 일본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합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갔죠. 이 시합은 사실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좀 불안했던 시합이에요. 왜냐하면 적지였기 때문에 시합은 잘했지만 야, 저 정도로 과연 일본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압도할 만한 그런 시합은 아니었고 그렇죠. 야마토 선수의 그 저항도 꽤 많았기 때문에 좀 불안했지만 아주 공정한 판정으로 1차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공정하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 앞전에 90년대 초중반에 일본에서 편파 판정이 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오니즈카 가스야가 타늠삭 시트보비와 결정전, 네. 또 임지신 선수와의 방어전, 또 변정일 변정일 선수와 선수도 그 그렇고. 야쿠시지 네. 선수와의 나고야에서의 경기, 이런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일본 복싱계가 좀 경각심을 가진 그 이후였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최용수 선수는 나름대로 잘했고 그 잘한 것을 좀 전에 임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정한 채점이 나와서 네. 1차 방어에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1차 방어전을 성공하면서 이제 2차 방어전은 국내에서 갖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1996년 5월에 파나마의 올란도 소토를 상대로 그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올란도 소토는 뭐 전형적인 그 파나마 스타일 선수인데 또 중남미 선수의 약간 부담감도 있었고 또 그 당시까지도 굉장히 그 페더국부터 뭐 세계 레벨로 활동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그 홈링이고 그 최용수 선수가 지지 않는 복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이 봤는데 시합은 아주 그 재밌는 결과가 됐죠. 처음에 두 차례 다운당할 네.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에서 보면 그 최용수 선수의 어떤 그 시합 운영 능력이라고 할까요? 더 버티질 않고 스스로가 왜 주저앉죠. 주저앉아서 시간을 벌고. 버는 아주 그런 어떤 굉장히 노련함을 보였고 그래서 시합 자체는 굉장히 익사이팅했고 다운을 당했지만 아주 통쾌한 역전 KO로 그 최용수 선수의 방어전 중에 뭐 그 베스트 3를 꼽아도 그 안에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재밌는 시합이었죠. 그렇죠. 이 시합을 또 사전 오기를 했던 홍수환 그 씨가 해설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 최용수 선수는 링에서 또 2전 3기에 그런 멋진 KO승을 거뒀기 때문에 최용수 선수를 국내 팬들이 이제 제대로
각인하게 된 그런 또 그렇죠.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챔피언 획득은 뭐 텔레비 중계로 봐서 알겠지만 상대가 그 좀 거품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1차 방어전에서도 약간 불안한 면을 보여서 이 중남미 또 본토에서 온 또 그 강한 도전자를 맞아서 어떤 시합을 벌릴까 좀 기대가 많았는데 경기 초반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운을 당하고 해서 좀 불안한 면도 보였지만 피니시는 아주 그 통쾌한 그런 피니시를 맞이하면서 2차 방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후죠. 미타니 야마토와 가진 1차 방어전이 미타니 쪽에서는 더욱 그 자신감을 가진 계기가 됐었고 두 선수의 세 번째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시 동경에서 시합을 했고 그 최용수 선수와 미타니는 개인적으로 3차전이 된 경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토와의 시합, 그다음에 그 미타니 야마토와의 3차전, 요때가 아주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라크바 시합까지가 최영수 선수가 아주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그런 시합이었고 3차전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뭐 그 완전한 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실 11라운드까지는 그 박빙의 앞서고는 있었지만 좀 네. 박빙의 포인트였고 그 1차 방어전에서 너무나 공정한 그 판정으로 세계 타이틀 도전에 실패했던 미타니 쪽이었기 때문에 다시 최용수 선수를 불러들였을 때는 무언가 모종의 비즈니스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뭐 내막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2차전에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시합을 끌어나가는 것 같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압도는 안 했지만 뭐 페이스를 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됐고 특히 뭐 마지막 라운드에 뭐 쐐기를 박는 뭐 그런 다운을 뺏으면서 거의 KO나 다름없는 그런 그 12라운드를 마쳤기 때문에 뭐 시합 후 그 판정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됐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12라운드에 만일 몰렸다면 포인트를 다운을 못 뺏고 포인트를 뺏겼다면 질 수도 있는 시합이었어요. 억울한 판정패 뭐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또. 나올 수 있었겠지만 12라운드에 두 선수의 그 레벨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그 다운이 있어 사실상의 KO나 다름없는 그런 그런 그 시합이었고 넉넉한 판정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용수 선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하게 사실상 이때까지 세계 타이틀 매치를 4번을 하는 동안 3번이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홈링에서의 소토와의 경기는 아주 통쾌한 KO승을 거뒀고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정세에 접어들고 또 그 믿음이 점점 그 더 가는 그런 그 세계 챔피언이 되죠. 하지만 이제 다음 경기가 고비였죠. 그 네 번째 방어전의 상대 97년 2월에 이 경기가 벌어졌는데 상대가 정말 만만치 않은 그 몽골의 라크바심이었어요. 이 경기는 최용수 선수가 챔피언이었고 라크바가 도전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국내에서 그 기류가 그 복싱인들 사이에서는 언더독이 라크바가 우세한 챔피언이 언더독이었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WBA 수석 부회장이었던 심양섭 그 파바 예. 회장이 그 주축이 돼서 스카우트가 된 선수였기 왜 때문에 라크바 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또 라크바 심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볼 때 라크바가 유리한 시합이다. 그리고 실력으로도 결코 꿀리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을 때여서 최용수 선수로서는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 상태에서 링에 올라간 그런 경기가 됐어요. 그리고 뭐 결국 라크바는 이후에 세계 챔피언을 2차례 지내면서 자기 뭐 실력이 뭐 거품이 아니라는 걸 또 증명을 했고 이 시합이야말로 정말 판정으로 끝났지만 그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아주 그 빡빡한 그 페이스전과 난타전이 계속 그 이어져 나왔던 뭐 그런 시합이었는데 물론 뭐 라크바가 강하고 이 시합도 라크바가 굉장히 잘 싸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합이 최용수 선수를 또 다시 재평가하게 하는 굉장히 그 강한 내구력과 그 라크바 정도를 맞이하여서 뭐 결코 물러나지 않고 하는 뭐 그런 아주 시합이 되었고 판정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했지만 뭐 챔피언으로서는 그 정도 갖고 타이틀을 잃는 거는 더구나 홈링에서 잃는 거는 뭐 좀 부당한 것 같았고 어쨌든 최용수가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명백한 승리를 거둔 뭐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용수 선수의 베스트 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상대 선수의 레벨을 따졌을 때 정말 대단한 타격전, 정말 명승부였거든요.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그런 그 타격전을 두 선수가 벌였고
라크바심의 그 무서운 러싱을 최용수 선수가 힘 대 힘으로 맞받아쳐서 네. 우위를 점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12라운드 동안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봤어요. 네. 그러면서 최용수 선수가 아 진짜 이 선수의 레벨은 다르구나 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던 그런 4차 방어전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권투위원회가 좀 혼란의 시기였어요. 네. 그 권투위원회의 그 90년대 초중반부터 이어지던 소송 때문에 네. 집행부가 바뀐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수선한 상태에서 권투위원회 회장도 없었고 그 당시 이제 현 집행부가 소송에 지는 바람에 그 잠시 그 바뀐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바뀐 집행부 산하에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 그런 상태에서 치른 방어전이었었는데 그런 그 어수선함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정말 좋은 내용의 그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 당시에는 자꾸 그 반복된 얘기지만 복싱이 그 대중들에서 좀 멀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합의 어떤 그 고퀄리티의 시합에 반해서 그 반응은 그렇게 뭐 크진 않았던. 물론 7, 80년대에 비해서는 적었겠지만 그래도 이 당시 관중들이 엄청났었어요. 아 그렇죠. 예, 성남실내체육관을 거의 가득 메워서 그 연호하는 그 소리도 컸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계속 90년대 들어서면서 복싱이 많이 침체했다고 하지만 뭐 후에 최우삼 선수도 그렇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세계 타이틀 매치 하면은 그 체육관을 거의 메울 정도의 그게 뭐 일본은 어떤 그 단체 동원도 있었고 했지만 그 굉장히 그 나름 그림은 좋았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면은 그 당시에 그랬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맞습니다. 이렇게 4차 지명방어전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최용수 선수는 롱런 챔피언으로 그 길을 나갑니다. 그러면서 3개월 후였죠. 97년 5월에 일본의 기교파 복서 마스모토 고지를 상대로 수원에서 5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합은 어떻게 보면 최용수 선수의 워스트죠. 그래서 마스모토 고지는 그 일본의 테크니션이고 근데 일단 한 수 아래로 본 게 우리나라 박영근 선수에게 아주 그 통렬한 케어패를 당했던 경력도 있고 그래서 뭐 손쉬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시합은 중반 넘어서면서 이러다가 판정으로 져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끌려다니는 시합이 됐어요. 최용수 선수가. 맞습니다. 사실 마스모토 고지가 박영균 선수에게 도전할 때는 10전이 조금 넘은 그런 신예 일본 챔피언이었고 그 후에 이제 동양 챔피언이 또 되면서 네. 기량이 많이 성장한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쉬운 도전자라고 여겨졌었는데 그 경기 뭐 내용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좀 시원한 면을 보여주지 못했던 네, 것 약간 같아요. 끌려다니는 느낌까지 들고 그동안의 최용수 선수답지 않게 그 자기 페이스를 못 끌어들이고 해서 좀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계속 그러면서 시합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마스모토 고지는 이 경기에서 선전을 하면서 네. 세 번째 세계 도전까지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또 페더로 한체감 하죠. 내리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무참하게 지죠. 또. 프레드 노우드에게 네. 이제 KO를 당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이노우에 나오야가 소속된 오아시짐의 수석 트레이너예요. 저번 이노우에 시합 때 갔을 때도 봐서 뭐 이제 자주 보니까 인사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도회적으로 생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또 구렛나루까지 길러서 뭐 멋있게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아들이 지금 세계 챔피언 후보로 굉장히 그런가요? 예, 예. 유망주로 활동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오아시 히데유키와 마스모토 고지가 4년 선후배입니다. 고등학교 예, 예. 4년 선후배고 다 고교 무대를 휩쓸었던 그런 유망주 출신들이었는데 요네 꾸라짐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이제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굉장히 미남형으로 생겼는데 나이를 먹어도 아주 그 멋있게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하고 사실 지금 뭐 일본에서 그 현역을 하고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탑 선수의 그 수석 그 트레이너를 하는 게 복싱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지도력도 탁월해서 오아시짐의 여러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 지도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마스모토 고지고요.
그리고 이제 5개월 후입니다. 그 6차 방어전은 다시 최용수 선수가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6차 방어전의 상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저희가 1부 때 얘기를 드렸었나요? 그 유화룡 당시 선수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유화룡 관장께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그 복싱 체육관을 열게 됩니다. 그때 그 입관한 그 선수가 하다케야마 다카노리고 애기였죠. 애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발뛰기부터 그 유아룡 트레이너가 모든 걸 가르쳐서 나중에 요코하마 히카리 짐으로 같이 스카우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체육관 문을 닫고 아예 하다케야마 선수를 데리고 전속으로 그렇죠. 그 요코하마 히카리 짐으로 이적을 하면서 전담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결국은 이 하다케야마를 두 체급 세계 챔피언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유아룡 씨인데 그 유아룡 그 관장의 제자 하다케야마와 최용수 선수가 6차 방어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다케야마 선수는 뭐 챔피언 도전 전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 스파링하러도 많이 왔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아룡 선수의 그 이제 지도를 받다 보니까 그 유아룡 선수의 그 어떤 그 친분 관계가 있는 그 체육관 관장들과 연계해서 한국에 스파링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글쎄요, 이 하다케야마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다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을 갖춘 그러면서도 좀 이 선수도 약간 기복이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 최용수 선수에게 그 세계 타이틀 첫 도전은 굉장히 선전을 하죠. 잘했어요. 이 시합이야말로 정말 끝나고 야 이거 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합은 최용수 선수에게는 행운의 무승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정말 진땀나는 그런 방어전이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빡빡한 승부. 또한 그 하다케야마 그 펀치가 정말 무겁거든요. 네. 굉장히 무거운 펀치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용수 선수가 그런 펀치를 히트 당하면서도 크게 충격은 받지 않았고 외려 또 그 최용수 선수의 압박, 그러니까 라크바심 경기의 어떤 그 재판, 그래서 그 잘했지만 판정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 들었어요. 시합은 이제 끝까지 하다케야마가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후반에 좀 최용수 선수가 좀 몰리는 장면도 있고 해서 적지였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무승부 판정으로 해서 그 6차 방어를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원정 방어전을 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IMF식이었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최용수 선수가 그 7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6개월 후에요. 그래서 방어전을 3, 4개월 텀으로 하게 되다가 네. 6개월 만에 국내에서 그때 IMF식이었기 때문에 방어전 개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명 도전자였어요. 베네수엘라의 힐베르토 세라노를 맞아서 7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선수는 단발이죠. 단발꾼이죠. 그 별다른 테크닉은 없지만 그 원펀치는 굉장히 그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였고 이 시합도 그 항상 그 중남미 선수들이 오면 좀 불안한 마음, 그 중남미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한 특유의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뭐 시합에 임했는데 예상보다도 또 손쉽게 경기를 풀어 나가 가지고 아주 또 통쾌한 또 승리를 거두는 뭐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고전을 좀 했어요. 그 예. 세라노의 그 이렇게 툭툭 나오는 그 잽성 스트레이트가 이게 그 타이밍이 아주 그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할까? 그 툭툭 나오는 게 상당히 위력이 있어 보여가지고 어떤 그 칼날 같은 그런 예, 그 잽 때문에 예. 접근을 잘 못했는데 네. 확실히 최용수 선수가 상대에 대한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네. 몇 라운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네. 이제 승기를 잡고 결국은 경기를 뒤엎어 버리는 그런 저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노 선수는 뭐 최용수 선수에게 졌지만 이후에 라이트급에서 잠깐이지만 WBA 챔피언을 지냈고 뭐 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 하다케야마 다카노리에게 예. 그 결국 타이틀을 또 빼앗기죠. 사실 이 세라노 선수는 그 전 시합에서 사카모토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다운 여러 번 당하고 그 눈부상 때문에 행운으로 이겼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뭐 최용수 선수와의 시합에 위해서 왔을 때는 상당히 강자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반에 어떤 그 세라노의 그 거북스러운 그 스트레이트를 파악을 해서 경기 후반에부터 이제 러싱을 해서 9회 TKO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7차 방어전을 멋지게 장식을 했고 5개월 후입니다. 98년 9월에 하다케야마 다카노리가 다시 도전장을 던졌어요. 네. 첫 대결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인 리매치가 이루어졌고 다시 이제 8차 방어전을 갖기 위해서 또 동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시합은 정확한 속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 정도 되면 최용수 선수는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였을 때고 하다케야마는 1차전에서 글쎄요 좀 간을 봤다면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최용수 선수를 파악해가지고 1차전보다 더 뭐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기가 되는 거죠. 예. 이 경기는 아쉽게 생각하는 국내 그 복싱 팬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차라리 2차전이 더 선전을 했는데 판정은 거꾸로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1차전은 오히려 위험했던 것 같고 1차전에 그 잔상이 남아서인지 2차전은 끝나고 아 이겼구나 했는데 판정은 하다케야마 승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크레이머 걸기도 좀 애매했던 뭐 그런 정도의 시합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다케야마가 선전을 한 거죠. 그렇죠. 이 당시에 최용수 선수가 받은 파이트머니가 국내 복서로서는 최고 기록이에요. 30만 불을 받았는데 위화로 받은 것은 백인철 선수가 90년에 티오조와의 방어전에서 받은 35만 불이 기록이고 예. 이때 30만 불을 받았지만 IMF 시기였기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예. 5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한화로는 이 경기가 국내 선수의 파이트머니 기록이고요. 어쨌든 최용수 선수가 잘 싸웠지만 그 정말 간발의 차이로 적지에서 타이틀을 그 뺏긴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이 당시에는 옵션이 없었나요? 옵션은 모르겠네요. 이때 무승부 후에 재대결을 한 것이라서 옵션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라노와 지명방어를 넘었기 때문에 네. 하다케야마는 그 선택 방어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 이승훈 그 전 세계 챔피언이 프로모팅을 할 때였고 네.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7, 80년대처럼 모든 걸 오픈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그냥 상상하기는 옵션이 있었어도 최용수 선수가 이 시합을 하고 뭐 더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옵션이 있었어도 그게 뭐 무마가 됐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옵션을 또 일본 쪽에서 사갔을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최용수 선수가 다시 한번 하겠다고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최용수 선수도 글쎄요 뭐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최용수 선수는 하려고 했죠. 99년도에도 세 차례 재기전에서 네. 모두 KO승을 거두면서 이제 2000년을 기약을 했는데 99년 말인지 2000년 초인지 그 이승훈 프로모터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모든 그 복싱 사업을 접고 이민을 가면서 최용수 선수가 공중에 붕 뜨게 되죠.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최용수 선수가 타이틀을 뺏겼지만 하다케야마가 두 번째 방어전에서 99년 6월이었죠. 라크바심에게 정말 그 볼만한 그런 그 KO패를 당하면서 전율의 KO패를 당하죠. 전율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네, 그냥 기절을 시키죠. 그래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그 맞으면서 그 라크바심에게 타이틀을 뺏겼고 그래서 그 시합을 보면은 야 최용수가 라크바와 잘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렇죠. 예. 라크바가 나중에 이제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네. 최용수 선수의 그 평가가 네.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라크바에게 백종원 선수가 네. 한 체급을 낮춰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99년도인데 원래 이제 백정권 선수는 뭐 주먹도 있고 뭐 어떤 터프니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주니어 라이트로는 좀 감량에 무리가 따르던 선수죠. 많이 따랐죠. 예, 그래서 내추럴로 해도 뭐 슈퍼 라이트를 뛰어도 이상하지 않고 라이트 정도가 사실은 맞는데 이 타이틀 도전을 위해서 이제 슈퍼 페더로 감량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 매니저였던 그 조민 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뺄 데가 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옆에서 감량하는 걸 지켜보는데 정말 초인적인 그런 그 정신력으로 감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글쎄요 뭐 근데 이제 그 시합 후에
백정권 선수가 인터뷰에서 아 내가 이겼다고 뭐 자신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난을 좀 받았던. 그리고 라크바가 시합 후 판정이 발표되니까 뭐 주저앉아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던 시합인데 아 시합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뭐 적어도 한 그게 개인 의견입니다. 한 3점 정도는 라크바가 이겼던 시합 같아요. 하지만 뭐 보는 눈이 틀리고 저치들이 또 그 어떤 기준을 갖고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는 좀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뭐 홈타운 디시즌이 좀 작용을 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홈타운 디시전이 정말 많이 작용한 그런 시합이었고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편파 판정 경기를 뽑을 때 들어가는 시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때 2주 전이었죠. 99년 10월 17일에 최효삼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고 또 2주 후에 이제 백종원 선수까지 다시 챔피언이 되면서 조인주 선수와 함께 챔피언 트로이카 시대를 다시 구축한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백종원 선수가 어쨌든 다시 그 주니어 라이트급의 세계 챔피언에 오르게 됐고 1차 방어전은 국내 최규철 선수와 갖게 됩니다. 2000년 1월에 포항에서 경기가 벌어졌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최규철 선수를 잘 몰랐어요. 이 시합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선수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당시에 그 복싱 중계가 정기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편성이 돼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서 그 복싱 팬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또한 최규철 선수의 시합이 자주 중계가 됐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복싱 팬들로서는 그 국내 선수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떨어진 시기였죠. 최규철 선수는 굉장히 좀 슬림한 그 체격인데 뭐 백정건 선수와 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아주 시합 자체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 시합이 무승부 판정을 났는데 이것도 뭐 의견이 많이 갈렸던 뭐 그런 시합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경기가 끝나고 또 양측의 어떤 그 우격다짐이 좀 있었던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시합이기도 했고 시합 내용은 정말 좋았어요. 네, 시합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판정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보는 사람에 따라 좀 의견이 나눠졌던 그런 시합이었는데 어쨌든 백정원 선수는 뭐 챔피언 획득에 이어서 또 1차 방어전도 어렵게 또 뭐 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명전이나 마찬가지죠. 당시에 그 호엘 카사마요르가 WBA 잠정 챔피언이었고 백종원 선수가 정규 챔피언이었는데 왕좌 통일전을 미국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 챔피언과 정규 챔피언의 대결이 2000년 5월에 캔자스 시티에서 그 카사마요르와 그 가지게 됩니다. 이 카사마요르는 뭐 세계 챔피언이 돼서 그렇게 뭐 수명이 길진 않았지만 그 코라레스와의 그 또 명승부가 있었고 그렇죠. 이제 쿠바 선수죠. 쿠바 선수인데 미국의 시합 아마추어 때 시합을 하러 와가지고 돌아가길 거부하고 망명 신청을 하고 눌러 앉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그래서 그 주니어 라이트는 좀 작은 체구인데 뭐 워낙 테크닉이 좋고 빠르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체급은 벤텀급이었어요. 네, 벤텀이었고 사실은 뭐 페더 정도가 내추럴한 것 같은데 주니어 라이트로 활동을 했고 쿠바 선수지만 뭐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링을 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시합은 자기 홈링이었고 뭐 이거는 참 그 무참한 패배는 아니었지만 그냥 원사이드한 뭐 어떻게 손 한 번 못 써보고 결국은 뭐 나중에 연타 허용하고 데미지를 받고 부상까지 입어서 그냥 수덕을 당하는 뭐 좀 어이없는 그런 타이틀 상실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종원 선수는 충분히 더 싸울 힘이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기량차가 좀 많이 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실 백종원 선수는 지금도 세계 챔피언이 돼서 뭐 방어전도 해고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세계 챔피언에서 그 크게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체급을 맞추다 보니까 뭐 그 어떤 핸디 때문에 자기의 그 역량을 막상 세계 챔피언 시합에서는 그 발휘를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불운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선수였죠, 백정원 선수는. 그 백정월 선수의 정신력은 정말 좋습니다. 네. 예전에 김재경 선수와의 그 라이벌전도 그렇고 그 이런 정신력이 없었다면 아마 세계 타이틀전을 치르지도 못했겠지만 결과 자체가 그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는 그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그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평가는 많이 박한 그런 상태죠. 그 이후에도 시합장에서 만나고 하면 참 그 이 친구도 인성이 좋고 굉장히 그 됨됨이도 좋은 그런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예, 신사예요. 정말 그 됨됨이도 괜찮은데 이 시합 이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그 세 번의 시합이 다 좀 그 5점을 남기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 복서로서의 어떤 세계 챔피언의 평가는 그 오히려 그 자기의 실력보다도 못 받는 뭐 그런 선수가 됐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WBA 타이틀은 이제 20년간 이 이후로 인연이 없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에 세 번의 재기전을 가졌던 최용수 선수가 갈 곳이 없어졌어요. 네. 프로모터인 이제 이승훈 그 사장께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국내에서 이제 시합을 할 수 없게 됐고 그 이상호 그 선수의 어떤 주선으로 인해서 네. 일본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선수 생활 활동을 그 두 차례 경기를 가져서 테스트 모두 매치로 해서 모두 이겼죠. 승리하고 2003년 1월에 당시 그 WBC 챔피언이었던 시리몬콜 식만아삭 네. 벤텀급에 이어서 두 체급을 제패한 또 현재까지도 복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많은 그런 괴짜 복서인데 이 선수 식만아삭에게 도전을 하게 이 됩니다. 선수 굉장히 그 잘생겼는데 그 잘생긴 느낌이 뭐랄까 그 아주 미남이라고 하긴 좀 니글니글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선수인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서를 할 때도 그 무에타이를 네, 계속 번갈아 출전하고 겸해서 있었어요. 했고 그 제가 태국에서 보면 그 비라폴 선수 한참 그 세계 챔피언 시절 방어전 할 때 이 선수 꼭 언더카드 키웠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선수나 뭐 필리핀 선수하고 맨날 시합하고 그러는 걸 뭐 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반탐 시절보다는 좀 날카로운 건 떨어졌지만 이 타이틀을 그 일본에서 결정전을 해가지고 그 누구죠? 일본 나가시마 겐코를 2회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는데 이때는 아주 그 노련미가 아주 능글맞을 정도로 이제 겸비를 해가지고 최영수 선수를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최영수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결코 이렇게 대주질 않고 자기 복싱을 하면서 자기 포인트를 가고 최영수 선수는 계속 러싱을 뭐 따라다니지만 큰 뭐 어떤 그 소득을 못 보고 그 뭐 할 말 없는 판정패를 당하는 뭐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도 이것도 최용수 선수가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데 뿐인데. 그러니까 시리몬콜이 얕게 한 거죠. 얕게 그렇죠. 해가지고 위험한 장면 안 보이고 얕게 해서 그냥 무난하게 승리하는 그런 시합이 됐죠.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용수 선수가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상대였는데 그걸 간파하고 계속 그 사정권 밖에서 네. 그 포인트를 따는 바람에 결국은 그 도전에 실패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은퇴를 했죠. 은퇴했다가 시리몬콜도 뭐 이 시합 이후에 미국 원정 가서 그냥 바로 져서 타이틀 내주고 그렇죠. 뭐 주니어 라이트 세계 챔피언으로서 사실 그 급은 아니었죠. 시리몬콜도. 시리몬콜 경우는 아마 태국 선수가 아니었다면 시합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네. 감옥에 계속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도 워낙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도 시합을 하고 감옥에서도 예, 잠깐 나와서 이제 그 영어의 몸인데도 시합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감형받고 나와서 활동하다가 또 감옥 가고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현역하는 거 보면은 천상 뭐 인생이 복싱인 뭐 그런 선수인 것 같고 파이터죠. 복싱만 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 챔피언과는 이제 지금까지도 거리가 멀어졌고 뭐 2000년대 보면은 그 조니김이라고 있었죠. 한국 챔피언이었죠. 그 라크바를 뒤를 이은 그 어떤 몽고의 또 강력한 복서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파죽지세 거의 전 시합을 KO로 이기고 하다가
인도네시아인가요? 가서 그 IBF 퍼시픽 타이틀인가를 해서 져요. 거기서 지금 은퇴 바로 해버리고 그냥 바로 그 프로 생활을 끝내죠. 이 조니 김과 김바이라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을 갑니다. 네. 미국을 시합을 하러 갔는데 조니 김의 그 어쨌든 미국에서는 시합하기 전에 그 메디컬 테스트가 있잖아요. 네. 좀 엄격한데 메디컬 테스트에 통과를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시력도 잃을 수 있고 몸 상태가 도저히 그 복서로서는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아서 미국에서 시합을 불허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은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마지막 시합을 인도네시아 가서요. 아마 미국이 아닌 네, 곳에서 그래서 했을 인도네시아는 뭐 그런 지금도 그 메디컬적이나 그 선수 건강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아마 IBF 팬파시픽 아시안가를 뭐 인도네시아 선수하고 하고 그 시합을 마지막으로 캐리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해가지고 그 뭐 라크바 제2의 라크바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몽고 선수 수입 붐이 좀 있어서 그 이후에도 몽고 선수가 몇 명 왔었는데 뭐 라크바만큼의 임팩트를 줬던 선수는 없고 없었죠.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있었고 그 조이제 선수라고 있었죠. 권순청 관장. 그렇죠. 네. 조이제 선수는 슈퍼패드에서 잠깐 한국 챔피언을 했고 네. 문병주 선수에게 바로 뺏기죠. 네. 그러면서 라이트급으로 올려서 더 빛을 발했던 그 조이제 선수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 마지막 시합 주심받던 김택민 선수도 그 당시에 좀 유망주로 떠올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김동혁 선수 그 나중에 동안 타이틀도 했던 김동혁 선수도 뭐 2000년대 있었는데 뭐 이 선수들도 다 이 뭐 동양 타이틀까지도 뭐 가지 못했던 뭐 그런 김동혁 선수는 동양 챔피언을 했죠. 동양 챔피언 했죠. 동양 그 결정전을 해서 챔피언이 됐다가 네. 1차 방어전에서 이제 뺏기게 되는데 뭐죠? 그 태국의 뭐 이름 뭐죠? 이름은 잘 기억이 안 그 납니다. 우찌아마한테 나중에 그렇죠. KO된 그 네. 친구한테 이제 뺏기죠. 그래서 김동혁 선수가 2012년도에 동양 챔피언이 됐는데 네. 그 김동혁 선수를 마지막으로 도전도 못 하고 있습니다. 슈퍼패더급에서는 현재 그 도전자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가 2000년대 말에 이제 김지훈 선수가 나중에 뭐 라이트급으로 세계 타이틀 IBF까지 하지만 그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해서 뭐 마이너 기구지만 그 오죠. IBO를 그 남아공 가가지고 그렇죠. 남아공 선수를 또 KO 시키고 그뭐 작은 그 이슈를 만들었지만 이 시합은 국내선 거의 그 주목을 못 받았죠. 그 타이틀 자체도 완전 마이너 기구인데다가 너무 멀리서 시합을 해가지고 사실 이때 김지훈 선수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2008년에 그 파바 패더급 챔피언일 때 네. 처음 그 미국으로 도미를 해서 그때 미국의 교포죠.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 이제 현재는 이민 가서 생활하고 있는 폴리 씨, 네. 그러니까 이현석 씨가 다리를 놔서 그쪽에 배너 프로모션으로 배너 스카웃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코바 고골라지를 1라운드에 정말 그 기교가 대단한 선수였는데 1라운드에 KO 시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코리안 콘텐더를 같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속 KO승을 쌓으면서 네. 다시 또 미국에서 살리나스인가를 KO 시키고 네. 그리고 남아공에서 이 IBO 도전 기회를 네, 잡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단한 거죠. 남아공에서 졸란이 말할 일을 상대로 네. 브라운드 KO승을 거두고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 이후 했고요. 몇 년 만입니까? 한 30년이 넘는 시간이 35년 만에 예, 해서 뭐 남아공에서 마이너지만 타이틀을 따고 이후에도 또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계속 연승을 쌓아가면서 네. 11연속 KO승을 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 광복절날 네. IBF 라이트급 챔피언 네. 미겔 바스케스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 경기는 좀 완패였어요. 그 바스케스 선수가 정말 짜증나게 잘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주목도 없고 근데 굉장히 롱런했어요 그 선수도 그 맞아요. 바스케스도. 그래서 정말 특징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계속 방어 수를 쌓는 선수에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지훈 선수에게는 아주 그 독약 스타일이에요. 맞습니다. 차라리 같이 치고받든지 해야 되는데 절대로 거리 안 주고 자기 복싱하고 하는 선수에게서 뭐 그 시합은 원사이드하게 판정패를 당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 시합을 보면서도 정말 오랜만에 또 세계 타이틀 매치를 우리나라 선수가 하는 거니까 원정으로 그래서 그냥 보긴 봤는데 뭐 타이틀에 도전에 만족해야 되는 뭐 그런 결과가 됐죠. 그날 고성에서 시합이 있었어요. 고성에서 국내 시합이 있어서 이제 시합장에서도 그 경기 결과에 참 귀를 기울이면서 시합을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기억나네요 저도. 예.
결국 그 안타깝게 타이틀 획득은 하지 못했고 이렇게 어쨌든 주니어 라이트급 선수들을 쭉 훑어보면서 90년대 최용수 선수, 박종권 선수, 김지훈 선수 이후로 또 걸출한 유망주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현재 주목할 만한 선수들은 좀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복싱엠 국내 챔피언은 우르마트 네. 아만쿨로프라는 그 키르기스스탄 선수인데 네. 주먹이 상당히 무거워요. 터프하죠. 그렇죠. 네. 그 작년 1월에 한국 챔피언이 됐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방어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는 페더로 한 체급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고 네. 그 문국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배틀로얄 3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인데 네. 지금 그 연속 KO 승을 기록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된다면 이 문국민 선수와 우르마트 선수 또 김태선 선수 이런 선수들을 뭐 지켜볼 만한 그런 그 유망주를 볼 수 있을 것 신동민 같아요. 선수는 주니어 라이트는 안 되나요? 신동명 선수는 신동명 그 선수? 슈퍼 벤턴급입니다. 더 못 올리나? 페더 몸이 작아서 뭐 예, 슈퍼 벤턴이 적정 체급이고요. 그래서 뭐 그 서강일 선수 시합이 벌써 50년이 넘은 얘기네요. 그게 벌써 56년 전이네요. 벌써 60년이 다 돼가는 시합인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주니어 라이트는 하여간 지금 3회에 걸쳐서 얘기한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우리나라 복싱계를 장식을 했고 주니어 라이트는 하여간 그 뭐 세계 챔피언 그 명수에 비해서 굉장히 그 좋은 선수들이 그동안 많았고 그렇죠. 그것도 아주 특출난 선수들 정말 그 당시를 아주 그 간판 선수들이 그 당시를 그 저거 하던 그 간판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세계 챔피언 획득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뭐 그런 체급이었네요. 예. 자 이렇게 임준배 위원님과 그 3부에 걸쳐서 국내 복서의 주니어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중심으로 그 주니어 라이트급 선수들 또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 아무 그 대본도 없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어떤 기억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들으시다가 또 뭐 좀 틀린 게 있으면 지적 사항도 해주시고 그 저번에 플라이급에도 누가 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태식 선수가 그 극동으로 간 게 아벨라 시합도 KBS에서 중계를 했다. MBC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고 보면 그것도 맞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원진 소속이었어요. 원진 네. 소속이었고 김태식 선수는 신인왕전부터 계속적으로 뭐 도전 그 루이스 이바라에게 타이틀을 따고 마테볼라에게 뺏길 때까지 MBC 소속으로 네, 중계를 MBC에서 계속 했는데 했죠. 예. 그 당시에 소속은 원진이었는데 KBS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원진은 그 KBS 쪽이랑 이제 했기 때문에 MBC와의 어떤 계약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 다신 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하는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속이 바뀐 것은 예. 이제 후나키가 스요시와 82년 2월에 재기전을 치른 후에 예. 그 후에 소속이 극동중앙으로 바뀌어서 첫 번째 경기가 로베르토 라미레스 경기였죠. 맞네요. 예. 예, 어쨌든 그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코로나19 사태가 좀 많이 진정됐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싱 팬님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도 매주 이렇게 좋은 얘기로 같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의 자리는 오래오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중계할 때마다 무리한 부탁일진 몰라도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연습은 뭐 물론이고요. 롱런을